어떤 건전지든 좋으니 하나 꺼내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온 두 개의 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우린 그것을 너무도 자주 보다 보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한 걸까요?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누가 말한 걸까요? 전자에 그런 표시가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새겨져 있다 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압이 걸린 전선을 봐도 마이너스 기호가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도 애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기에서 말하는 전하란 과연 진짜 뭘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0년) 전의 실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18세기 중반 한 인물이 마치 동전을 던져 결정하듯 그렇게 정해버렸죠. 그리고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물을 아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사진 속 자기 할아버지 얼굴보다 훨씬 더 자주 봤을 거예요. 그 인물은 바로 미국 $100 지폐에 그려져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인데요. 1750년대에 그는 대전된 물체들이 어떻게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자가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죠. 프랭클린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유체 같은 것이 물체에서 물체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체가 남아도는 상태의 전하를 플러스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고상의 가정이었으며 편의를 위한 약속에 불과했는데요. 전하의 극성을 맞힐 확률은 말 그대로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100여 년이 지난 뒤 전자가 발견되고 실제로 도선 안을 움직이는 것이 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프랭클린이 부호를 반대로 붙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금속 속에서 실제로 전류를 운반하는 입자는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음전하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교과서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화살표로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지만 그것은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정확히 반대죠. 전 세계의 학생들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기어가듯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쯤에는 이미 명칭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이미 수식은 완성되어 있었고 계측기에는 눈금이 새겨졌으며 교과서에는 모두 인쇄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름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전류를 운반하는 음전하 입자인 전자는 금속 안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나 전지 내부에서는 양이온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보편적으로 옳은 부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프랭클린은 완벽한 답이 없는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그저 감으로 골랐을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 와서 굳이 바꿀 이유도 없죠. 물리 법칙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달라지는 것은 기껏해야 회로도의 표기 정도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온 철벽 같은 자신감에 처음으로 생긴 작은 균열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사실 전하의 극성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하죠. 누군가 수식 속 부호를 전부 뒤바꾼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구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입자 가속기 속 입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면의 표기를 조금 수정해야 하는 정도겠죠. 그럼 이제 더 큰 균열을 살펴볼게요. 아니, 더 크다는 말로는 부족하겠네요. 집 앞 보도에 난 금과 그랜드 캐니언만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전하 그 자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입자는 서로 끌어당기고 다른 입자는 서로 밀어내며 튕겨나가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성질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측정하고 계산하고 수식에 집어넣죠. 하지만 실제로는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걸까요? 각오하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그랜드 캐년급 이야기입니다.
질량은 무언가지만 전하는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전하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 속으로 내려가 볼게요. 절벽 벽면을 보니 곧바로 학교 물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하란 입자가 가진 기본적인 성질이다. 왠지 그럴듯하고 대단한 설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그럴듯함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광고 포스터의 뒷면과도 같죠. 화려한 트럭도 산타클로스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는 전위계로 과연 뭘 측정하고 있는 걸까요? 전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전하와 전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저울이 측정하는 것도 질량 그 자체가 아니라 지구와의 상호작용의 세기입니다. 온도계 역시 온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은의 팽창을 측정하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전하만 특별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하는 여러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질량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한창 달리다가 실수로 벽에 세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관성 질량입니다. 그 값이 클수록 혹도 더 크게 생기겠죠. 반면 매트리스에 털썩 주저앉아 몸이 푹 꺼질 때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을 때는 중력 질량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 두 질량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속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중력에는 거의 끌리지 않는 그런 우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우연히 이 두 종류의 질량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뿐이죠.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너무나도 심오했기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 이론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질량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든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죠. 다시 말해 질량은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시 전하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전하는 단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하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든 방법은 예외 없이 그저 같은 것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 부호가 다른 전하는 끌어당기고 같은 부호의 전하는 밀어내며 자기장에서는 궤도가 휘고 도선 안에서는 전류가 되어 흐르며 축전기 안에는 저장됩니다. 마치 다양한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질량에서의 관성과 중력처럼 갈라지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기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 전하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전하는 전자기적 상호작용 말고 또 어떤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과학이 아직 그 정도까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란 정의상 입자가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얼마나 강하게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전자기 현상을 없애면 전하는 얼마가 되는가라고 묻는 것은 목소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죠. 중력을 없애더라도 물체에는 관성이 남아있으므로 질량이라는 개념은 나머지 한쪽 다리만으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하에서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제거해버리면 정의 자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포스터를 떼어냈더니 뒤에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돌벽만 남아있었던 것과 같죠. 다시 말해 전기의 전하는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분리된 독립적인 무언가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가 무언가가 아니라면 입자는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얻는 걸까요? 누가 그것을 입자 안에 넣어주는 걸까요? 그럼 이제 찢어진 포스터를 분풀이하듯 내던지고 다시 그랜드 캐니언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스핑크스의 침묵. 드디어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표준 모형. 이제 전하도 끝장이네요. 소수점 이하 12자리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로 입자의 거동을 예측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이론이니 이 건방진 전하쯤이야 손쉽게 설명해낼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하가 완전히 묵사발이 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요.
눈앞에 있던 것은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웬일인지 스핑크스였는데요. 지혜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준 모형은 전하라는 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죠. 그저 적어 넣을 뿐입니다. 직접 손으로 말이죠.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론의 수학은 매우 정교해서 입자들 사이의 전하 관계를 엄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는 반드시 다운 쿼크 전하의 정확히 3배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식은 수학적인 모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상상쇄, 아노말리 상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전하가 다른 전하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즉 가장 근본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 이론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상수는 실험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으며 연구실에서 측정한 값을 초기 데이터로 삼아 수식에 신중하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왜 전자기장의 세기는 지금의 값이며 2배가 아닌 걸까요? 이론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원래 그런 것이니까 라고 답할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주 말하듯 말 말고 계산이나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물질 이론조차도 전하를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저 표에 적어 넣어야 하는 주어진 사실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우리가 정한 것이고 그 크기의 기준값 역시 측정을 통해 얻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적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있는 것은 연필을 쥔 인간뿐이지 시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연법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웠죠. 이렇게 힘들게 표준 모형이라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방금 그 소리는 뭐였죠?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어요. 바닥보다도 더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더 아래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아름다움이 전하를 만들어낸다. 그 소리를 따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 바로 대칭성이었습니다. 물리학에서 대칭성이란 어떤 변화를 가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말하죠. 눈송이를 60도 돌려도 돌리기 전과 똑같이 보이죠. 하지만 물리학의 근본에서 대칭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작 기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요. 자연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어떤 물리량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변환을 해도 이론이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보존량이 존재하죠. 이 둘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뒤를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언제나 한 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리법칙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100만 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시간은 균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앞으로든 뒤로든 옮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이게 바로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이 대칭성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에너지가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특정한 순간만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주세요. 전자기에도 고유한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눈송이의 회전이나 거울에 비친 모습 같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장 내부에 존재하는 수학적인 설정과 같은 것으로 그걸 바꾸어도 물리법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칭성과 짝을 이루는 보존량이 정확히 하나 존재하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전하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를 누군가가 전자 안에 집어넣은 덤 같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전하란 장과 입자가 전자계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며 그 보존은 방정식의 대칭성과 연결되어 있죠. 조금 전 우리는 질량처럼 전하에도 독립적인 실체, 다시 말해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찾아다녔죠. 그런데 물리학은 그 또 다른 길을 이미 찾아낸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전하를 더욱 실체적이고 확실한 존재로 이끌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는데요. 그곳에서 전하는 더욱 실체를 잃고 순수한 수학으로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들었지만 결국 찾아낸 것은 대칭성이었죠. 하지만 전하가 대칭성의 결과라면 새로운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의 대칭성인 걸까요? 만약 그것이 입자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칭성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사실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빠져드는 늪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하는 입자의 성질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성질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허공이라는 천에 잡힌 주름,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간에 새겨진 주름.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떠올리죠. 공기를 빼고 모든 입자를 제거하면 그저 텅 빈 공간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미 오래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언가가 끊임없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들끓는 하나의 천과 같은 매질입니다. 그 천을 팽팽하게 펼쳐진 트램펄린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그 트램펄린의 한 지점을 눌러 움푹 꺼진 부분, 즉 주름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트램펄린 자체는 여전히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면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휘어짐이 생기고 장력이 발생하며 그 주변까지도 아주 조금씩 뒤틀리게 되죠. 일부 이론에서는 전하란 바로 이처럼 텅 빈 트램펄린 위에 생긴 주름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질량이 올라서서 움푹 꺼뜨리는 그 트램펄린이 아니고요. 질량의 트램펄린은 실제 시공간이며 그 왜곡은 우리도 분명히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 근처에서는 빛이 휘어지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전하가 주름을 만드는 트램펄린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건 내부적인 수학적 공간 속에 존재하며 어떤 자로도 측정할 수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질량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하가 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공간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라고 불러온 것은 그 주름이 얼마나 강하게 뒤틀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그 지점에서의 공간 자체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가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방향만큼은 분명한데요. 전하는 어떤 실체다에서 전하는 기하학이다로 익숙한 작은 대전입자의 이미지 대신 장과 대칭성,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수학적 대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닥이라면 참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바닥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전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하는 여전히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을 일상적인 이미지로 설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에요. 대칭성의 성질, 그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공간의 주름. 정말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도 전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속에도 있고 텔레비전 속에도 있으며 전구 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정체를 모른 채 컴퓨터와 인공위성, 인터넷을 비롯한 현대 문명 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해할 필요는 사실 그다지 없는 것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나머지는 언젠가 어떻게든 밝혀지겠죠. 진짜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애초에 바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말이지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